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오늘은 제가 좀 호흡이 짧았습니다. 짧으니까 더 좋다. 지치네요. 예. 계약하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기가 쫙 빨리네요. 뭐 계약하고 내 2주 되는 사람도 있구만. 계약한 지 3주 된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뭡니까 지금 휴직자가 지금 뭐 쓸데없이. 근데 지금 부산에는 아직 계약 안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9월 1일에 초등 계약하잖아. 예,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짧게 좀 자기소개와 함께 좀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청취자님들께 그러고 오늘 또 긴급편성 방송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쌤. 예. 저는 긴급 편성된 방송 2편 콘티 짜느라 사실 되게 바빴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저를 애청자님들께서 착한 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착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방송에서 이 이상한 쌤하고 나쁜 쌤의 어떤 돌출 행동을 잠재우고 윤활유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좋은 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착한 쌤이라고 해서 굉장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쌤이 윤활유라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나쁜 쌤. 예. 뭐 저는 지금 계약해가지고 정신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번 학기는 학교 가기가 더 싫어. 아니 지난 2년 동안 학교 가기 싫으셨는데 이번 학기는 유독 학교 가기 싫으시면 어떡합니까? 특히나 요즘에 교육부에서 헛발질 해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상한 일들 생기고 그다음에 또 뉴스 많이 생겼잖아. 그렇죠. 나 교사와 관련된 뉴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버텨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별로더라고. 하여튼 간에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취자님들을 만나는 거는 너무 즐겁습니다.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쌤은요? 저는 요즘 안 좋은 교육 관련, 특히 교사들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우리 나쁜 쌤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내가 뉴스에 나오는 순간 이제 쌤 없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니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나쁜 쌤 참으세요. 학교 뒤지고 없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늘상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긴급 편성으로 지난주에 한 주 일찍 그쵸.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일찍 접고 계약을 일찍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2022 대입제도 개편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방송했습니다. 1편을 방송을 하고 나서 저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저희 지금 녹음 시점이 지금 목요일인데 한 4일 동안에 팟캐스트에서 한 1,800여 분,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 한 200여 분에서 한 2,000여 분이 4일 만에 2,000여 분이 방송 들으셨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듣고 많은 선생님들이 대입지도 개편 과정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요런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입제도와 공론화 과정 이런 거 중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중학교 선생님도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지 않냐니까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학교 선생님은 대입제도 거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이 관심이 없는 걸 내가 알겠는 게 팟캐스트가 1,800 넘어갈 동안 아이스크림은 물론 아이스크림은 화요일날 방송이 올라오지만 그렇죠. 한 200 몇밖에 안 됐다는 게 난 좀 초등이 역시 관심이 좀 적구나 대입 쪽에. 당연한 거지 직접 근처에 있는 사건들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행하는 저희가 많이 공부가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주 방송 나가고 우리 방송의 왕 애청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팔홉 인생님께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어른들이
행복한 아이들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지지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마음이 아프네, 진짜. 일반 학교에서 수시로 대학 가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더 이롭게 하는 정책인지 생각의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야, 정말 저희 방송의 요지를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을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이 그렇죠. 되고요. 네. 그렇죠. 예. 다른 분들도 이 방송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도움됐다. 특히 그 부분 영상 안 보여준 거. 네, 애들의 목소리, 애들 목소리, 애들이 바라는 학교 이런 거 왜 안 보여줘? 거기에서 많이 저희 와이프도 흥분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참 그런 거 들으면서 저희 방송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지금 녹음하는 게 목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오늘 교육부 장관 바뀌었습니다. 야, 우리 방송 대단하다, 진짜. 야. 우리 방송이 장관을 경질시킨 거야. 그 2,000명 중에 한 명은 문재인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방송 4일 만에 되게 대단합니다.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쌤 힘을 내서 교육부 장관도 경질시켰는데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방송 애청자 분이 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정되신 우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 방송 애청자가 아니실까 싶은데 여성 장관입니다. 여성 장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여성 장관 뭐 지난번 방송에도 항상 여성 하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우면서 강단도 있고 결정적으로 뭐 외모도 이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요즘 그런 말 하면 잡혀가. 그렇죠. 조심해야 돼. 윗사람이잖아. 윗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번에 장관 임명되고 청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네. 벌써 그쪽에 보니까 유은혜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좀 여러 건이 있던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한 건 있던데. 네, 어떤 겁니까? 뭐 이분이 특별히 이순신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신이 이제 명량해전에서 물길을 잘 아는 어부들을 이야기를 듣고 진짜 큰 대성을 이루잖아요. 울들목에서. 그렇죠. 그처럼 교육부 장관이라면 학교 현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순신이 그 울릉목 해전에서 자기 뭐 휘하에 있는 장군들 얘기를 듣고 했다면 13척 가지고 133척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길을 잘하는 그런 어부들의 얘기를 듣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그 청원글에 쓰는 거는 이 유은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경력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염려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 그렇구나. 그냥 정치인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교문이 소속밖에 안 없더라고. 그래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장관이 문제가 아니다. 장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아래 것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주장에, 듣고 그걸 못 미쳐가지고 경질이라고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리고 있지만, 실은 저 윗대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교육부 장관이 우리 말 안 듣네? 경질해야지. 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즉, 뭐냐 하면, 정부의 그 이야기, 청와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애매한 포지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김상곤 장관을 드러내는 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은. 그리고 저희 초등계에서는요, 초등계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유은혜 우리 여성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초등 돌봄 강화될 것으로 전 예언해 봅니다. 아니 그게 또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거. 저 뭐 거의 김호준급이죠? 그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청와대의 사회수석을 갈아쳐야 돼요. 사회수석을. 이것도 이때가리를 갈아쳐야 돼요. 사회수석이 김수현이었던가? 맞습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김수현 말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가 교육부의 교육부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갈아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문재인이 빼고 다 바꿔야 돼. 아니 근데 교육부 자체가 진짜 너무 관료주의야. 그거만큼 이제 고인물이 없어. 자, 이거 계속 이 얘기 하다 보면 뭐 밤새도록 요 얘기만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배가 산으로 그렇죠. 갑니다. 우리 주제가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저도 막 갑자기 이제 뭐 교육부 장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흥분했는데요. 네네.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지난 주하고 연결해서 한다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또 나오는 겁니까? 이거 또 이러십니까? 또라니요. 당연히 나와야죠. 이 부분의 권위자인데.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애청자를 만났거든요. 행복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김영식 선생님이 처음 정책 방송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답니다. 그랬죠. 근데 요즘 방송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설명이 귀에 쏙쏙 박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편집을 잘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긴급 편성 두 번째 방송으로 지난 방송에 이어서 2022 대입제도 개편안 그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 결정이 우리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이 학종 정시 또 학교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들 이게 뭐 풀리지 않는 건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시죠? 우리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체질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들으셨잖아요. 아까 행복생 이야기. 귀가 쏙쏙 꽂힌다고 귀에.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네. 영식쌤. 네네. 오늘 교육부 장관 경질됐습니다. 유은혜 장관 내정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은혜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지역구. 거기 터가 좋네요. 김상균 장관도 거기 출신 아닙니까? 그렇답니다.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도 고양시 출신 의원이시고. 되게 좋네요. 네, 고양시가 아주 권력의 지금 핵심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장관 내정자가 어떠냐고 물었더만 이상한 얘기를 고양시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어쨌든 이분은 저희 종교사운동과 많이 협력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연구하는 여러 주제들 예를 들면 뭐 학원 휴일 휴무제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이제 같이 협력도 해주시고 어떤 교육을 좀 개혁하는 거에도 많이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이시죠. 예전에 학원 휴일 휴무제 그거 저희 방송 나오고 할 때도 그랬죠. 그 국회 토론회 잡아주시고, 네네. 입법 발의 해주시고 했던 분 그렇죠.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소신과 철학을 이렇게 좀 밀어붙이시기보다는 관련된 뭐 이익단체나 이쪽에 또 항의 들어오고 그러면 또 좀 이렇게 금세 또 움츠러드시고 좌고우면 하시는 모습도 좀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장관이 되셨다라는 얘기 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정치인의 한계를 이분이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죠. 특별히 아까 이상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교육의 이 대혼란의 이 상황은 사실 뭐 장관이 뭔가 이렇게 많이 잘못했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본인들이 내걸었던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 공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경질된 그분이셨어요. 김상곤 그렇죠. 장관이. 그럼요.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뭐 절대평가라던가 뭐 혁신학교 확대라던가 뭐 이거 어쨌든 막 잘 해보려고 이제 했던 분이라고 저는 뭐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못하게 좀 막았던 게 좀 저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장관으로 오더라도 그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아 이거 참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뭐, 장관님 얘기하려고 저희가 방송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너무 길다. 네, 우리 중간 시그널 듣고 저희가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식쌤, 또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는 하도 뭐 이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결국 나온 최종 개편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짚고 가죠, 우리. 뭐 최대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예. 대입 전형에서는 정시 수능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이었고요. 권고죠? 네. 그렇죠, 권고죠. 그러면서 이제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은 유지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절대평가는 기존의 이제 영어와 한국사에다가 제2 외국어 및 한문 요거를 절대평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과목은 여전히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 국어 시험도 공통과 이제 선택이 생겼고요. 수학도 공통과 선택이 생겼어요. 오. 네. 그래서 국어 시험은 독서와 문학은 공통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1과 수학 2는 공통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기하. 이제 그 2021년도에 없어졌던 것 중에 들어온 게 이제 기하라는 과목과 과학 2라는 과목이 선택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한 변화고요. 그다음에 EBS 연계율도 지금은 70%를 수능 시험에 연계하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50%로 이제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고교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요게 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원래 2022학년도가 전면 도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2025년도 고1부터 전면 도입으로 했고요. 완전 미뤄졌네. 3년 정도가 미뤄진 거죠. 2022년도는 좀 제도의 부분 도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어쨌든 미룬 측면이 있고요. 그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성취평가제 같은 경우도 이게 소위 말해 내신 절대평가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요게 원래 고교 학점제와 함께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이제 전 과목 내신 절대평가 이렇게 되죠. 대신에 이제 2019년 고2에 되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내신 절대평가로 해서 석차 등급이나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는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교 체제 개편, 즉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요 문제가 원래 이제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좀 단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해 가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가 돼서 요것도 약간 좀 물음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대입 전형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 권장한다, 네. 대학들에게 한다는 네. 건데 이거 뭐 권고한다, 권장한다 하면 대학들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성의 측면이고 이거는 헌법적인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잘못한 이제 위헌 소송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고요. 대신에 내건 게 뭐냐면 요걸 안 지키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안 준다. 이렇게 지금. 뭐 어렵나? 이거 뭔데 이거? 요거 돈으로. 아니 결국 이게 돈으로 유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원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이게 원래 취지는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제도인데 이 돈으로 대학들을 이렇게 30% 정시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입시를 실시하는 대학. 그러니까 고교 교육 정상화에 뭔가 기여하고 있는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조금씩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재정을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의 이제 임금으로 주로 많이 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여러 어떤 그 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들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입학사정관은 학종인데? 그렇죠. 그래서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교교육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다 사업 신청서를 내면 심사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학교 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세부 지표에 보면 학생부 활용 전형을 어느 정도 선발하고 있는가 해서 높을수록 많이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결론은 과거에는 학생부 활용한 전형에서 그걸 잘했으면 이 돈을 줬는데 그렇죠. 지금은 정시 전형을 잘하는 대학에게 그걸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뭐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언제는 뭐 학생부 전형 늘렸다가 언제는 뭐 또 수능 전형 늘리라고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정시 전형이 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절대 기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돈으로 정시 전형 늘린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 건 이건 뭔가 교육부가 정시가 늘어나면 고교 교육이 좋아져요라고 하는 걸 뭔가 설명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돈을 쓰는 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래야 그 돈 쓰는 게 많이 되네요. 예, 그걸 설명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럼 이 발표만 보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대입제도랑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 20매덕 써가지면서 이 공론화 과정을 왜 거친 겁니까 이거? 참 심란한 문제인데요. 네. 이 대입 공론화 과정에 대략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우. 이야, 진짜 엄청난 많이 돈인 들어갔네. 거죠. 나 1억만 네. 주지. 그러니까 보통 그 시민 수기단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2박 4일 정도 참여했는데 하루짜리 워크숍과 그다음에 3박 4일 워크숍 요거 두 개 다 참여하면 받아가는 돈이 교통비 빼고 대략 한 65만 원, 60만 원 이상 좀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불러주지. 당연히 수당을 주는 건 뭐 맞는 말이죠. 귀한 시간 생업 포기하고 온 분들이니까 거기 이제 교통비까지 줬는데 뭐 그거 이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현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론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걸 1년 미뤘는데 사실은 그때 그냥 결정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있었어요. 보면 뭐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늘린다거나 또 자유학 기제 확대, 고교 학점제 실시, 그렇죠. 초중고 절대평가. 문예체 교육 강화, 뭐 수능 절대평가 다 본인이 국민에게 하겠다고 했던 공약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 반대가 워낙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약들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일종의 좀 파기할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을 물어봤는데 반대가 많았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진짜. 그럼 일단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20% 초반 정도가 정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예, 그렇죠.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정시보다는 수시로 학생 선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정시 30%로 고정해서 발표하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학 자율권 침해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30%로 늘어나는 게 학교 현장, 그 사교육 시장, 이게 엄청난 영향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좀 한번 엄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금 정시 30% 이상 늘어나는 게 고등학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예. 일단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교교육 기여 사업을 통해서 일단 3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하나 단서 조항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해당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가 넘거나 아니면 이미 정시로 30% 이상 뽑고 있거나 그런 대학은 다 빠져요. 이 대상에서. 그러면 수능을 30% 이상 올려야 하는 대학이 현재 지금 41개 대학입니다. 우리 총 대학 수가 몇 개죠? 100, 많겠죠. 100 한 2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41개 대학 중에서 이미 교과 전형이 높은 8군데가 있어요. 그 대학은 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을 30%까지 올려야 하는 대학이 33개 대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 딱 뽑아보면 대략 많게 잡으면 6,357명. 신입생 숫자가. 그렇죠. 적게 잡으면 한 5,8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관심 가는 대학이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 정도 있는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합쳐서 이렇게 되겠죠.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10개예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아이고야. 뭐 다들 뭐 유명한 네임밸류 있는 대학들이구만. 요 인원만 딱 뽑아보면 한 2,8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야. 그러니까 이 대학만 보면 지금보다 약 7%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그렇죠. 비율이. 그리고 가장 좀 큰 변화가 있을 대학이 대략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고대, 서울대, 이대, 중대. 여기는 10% 이상 지금보다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고대나 서울대, 연대, 소위 이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보통 매년마다 수시 2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합격을 했는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춘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합격되고 그 못 뽑은 인원만큼 정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 인원이 대략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예를 들어서 고대가 만 18%가 정시였다. 그러면 실제 뽑아보면 25% 정도는 정시를 뽑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현재도. 그러니까 걸 못 맞추는 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능 30%가 딱 채워야 되면 실제 뽑는 비율은 한 35에서 40% 정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와, 굉장히 늘어나네요. 늘어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대학들이 얼마나 그러면 학생부 전형을 줄이고 수능을 늘릴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예측해 보건데 학생부 전형을 줄이고 수능 비율을 늘리진 않을 거다. 대신에 예를 들면 그 뭐 적성고사 전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논술 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수능을 늘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지금 현재 학종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부 중심의 전형 인원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수업의 변화들 또 그 학교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틀들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요거는 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그 늘어난 인원을 누가 채우고 들어갈 거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기대하듯이 정시가 늘어나면 어쨌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일반고 학생들도 좀 더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좀 소위 특목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뭐 일반고나 자사고 뭐 소위 뭐 강남 3구나 뭐 교육특구 이쪽의 아이들 또 특별히 재수생들이 그 늘어난 만큼의 인원을 채우고 들어갈 거다. 이거는 뭐 그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 대입제도 개편이 우리 교육 그 미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요런 그러니까 소위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학교 현장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다들 이제 질에 겁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과거 교육 방법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옛날처럼 막 강제로 막 야자시키고 보충 수업 시키고 또 이렇게 문제풀이 더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어떤 이제 수업을 막 바꾸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 사이에.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반대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 이런 시험이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변화를 반대하던 분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 현장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거다. 아니면 더 뒤로 퇴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먼저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수능 대비 안 해주냐. 대비 안 하느냐, 예, 수능 대비 그렇죠. 안 하느냐. 그러면 학교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현장의 선생님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예, 예. 고1 학생들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니까 선생님 수업이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저 영어 단어 외우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그 10년 전 수능으로 다 뽑던 시절 그때 워딩인데 이거는. 그때 워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자고 우리가 지금 대입제도 바꾸자 이렇게 막 해온 건데 이게 다시 다 도루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사교육 시장은요 지금 막 이미 들썩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그냥 미어 터졌고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나오는 예측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 지원율 올라갈 거다. 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교육 시장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정시가 늘어나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진다. 이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론화 과정에서는 정시가 늘어나는 게 일반고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 미래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미래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 그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대학 갈 준비 그거 하나로 의미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고 다니는 그것만으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 국어 수업을 통해서 좀 시나 소설 이런 거 읽으면서 좀 세상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자기도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법도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좀 작은 성공 경험들 이런 성공 경험들이 한두 명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누가 만들어 놓은 지식 막 전달해가지고 외우게 한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애들한테 지금 스마트폰에 그 지식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유튜브만 봐도 다 있지. 제가 애들 역사 가르치는데 그거 검색해 위키피디아에 다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시험 보게 해놓고 몇 점 받았냐 이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자기 생각도 좀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남에게 발표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그쵸 대화도 하면서 또 그런 프로젝트 하는 가운데 서로 돕고 도움 받는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하고 이게요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배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이 그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는가라던가 그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것들 어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열정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에 상당수 아이들을 다 실패 경험을 하게 만들고 루저로 만들고 이런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뭐, 말은 다 좋은데, 뭐, 저도 좀 동의는 하지만, 지금 말하신 이런 미래의 어떤 가치들, 이건 너무 먼 미래예요. 아니, 뭐, 진짜 솔직히, 뭐. 현실주의자. 아니, 지금 미래의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현재 대입 문제가 좀 심합니까? 진짜 좋은 대학 가려고 박 터지게 공부하고,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뭐, 정시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방법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지금 애들이 이제
그 학종이다 정시다 하면서 복잡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수능 점수 하나로 대학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수능 100%. 예, 수능 100%. 그리고 저는 또 그 학력고사 봤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네. 그 학력고사 시절에 달달달달 외우고 했던 그 시절에 어떤 게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막 3당 4락, 4당 5락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어우, 야, 사당오라. 야, 진짜 예. 오랜만에 들었네. 그러니까 사당오라. 예. 그러니까 정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편해지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 1, 2점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고요. 이게 모양이 달라져서 그렇지, 입시 경쟁이 살아있는 한, 그쵸. 살아있는 한 어떤 시험이건 어떤 대입 전형이건 학생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이것만 가지고 사실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시냐 학종이냐, 이게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정시가 늘어났을 때는 고등학교는 그 정시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그 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 앞으로 3, 4년 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 풀면서 5가지 보기 중에 정답 찾고 그런 요령 배우고 이미 지금 막 그 인터넷 강의나 사교육에서 그 요령 찾는 거, 그 긴 국어의 그 뭡니까 이렇게 비문학 지문 그거에서 잽싸게 그 주제 찾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들 이거 알려주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그렇게 아, 저희 해가지고 때 하는 장난 공부가 아니었죠. 저희 때. 애들한테 뭐 무슨 의미가 3번 있냐라는 다음에는 무조건 몇 번이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입 시험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막 그 공정성 얘기하는 분들은 96점 맞은 놈이 95점 맞은 놈보다는 더 합격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소위 애들 그 랭킹 싸움 하게 하고요. 이미 우리 애들이요 그런 랭킹 싸움에 너무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하는 얘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특목고 애들은요, 그 점수 차이로 이미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봤더니 일반고 졸업한 애들이랑 자기를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보여. 그러면 뭔가 다른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특별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뭐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른 소속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로스쿨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계급을 만들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이러고요. 일반고 애들은요. 특목고 애들 졸업한 애들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들은 특목고 애들에 비해서 열등감. 떨어진다라는 일종의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이 애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 아니 뭐 그건 잘 알겠는데요. 뭐 그래서 뭐 정시가 지금 현재 조금 더 학생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학종 이꼬르 깜깜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공식이에요, 공식. 뭐 그러니 뭐 당연히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뭐 수시를 준비하려고 하면 솔직히 너무 복잡해. 학종 그게 수능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하기 싫은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학생들도 다 준비를 못해. 이런 게 이제 학종인데 이거 학종 진짜 이게 진짜 학생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수능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병폐가 있고 학종은 또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선택하면서 하지만은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꿈꾸는 이제 그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학생들은 일단 학교 생활만 좀 잘하면 그것이 이제 그 입시와 연결되는 게 가장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학종이 어쨌든 복잡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화 시키려고 했던 거였고 또 아까 나쁜 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깜깜이, 그러니까 불투명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일단 깜깜이 관련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좀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은 게 그 투명하게 우리 대학은 학종을 요런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또 사교육의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대학에서 각 개인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정도를 말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심사 과정을 좀 더 좀 투명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외부인들 좀 참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공공 입학 사정관 같은 그래서 그 입학 사정관들이 그 학생부를 평가하는 그 과정에 제3자로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는지를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생부 자체를 좀 단순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학생부 개선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은 교과보다 비교과가 너무 비중이 크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잘못 알려진 건데 대학에서 비교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약간 좀 부풀려진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기록, 자율 동아리, 소논문 요게 이제 학생들 힘들게 했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줄이려고 이번에 학생부 이제 개선 작업을 했죠. 그래서 수상 기록을 학기당 1개 이제 이렇게 기재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요것도 학생들 부담은 이제 여전하게 됐어요. 못 없앴네요. 완전히 못 없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수상 기록 학기당 1개만 기재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수상 기록에서 중요한 거는 대회 참가 인원. 그러니까 몇 명 참여한 대회 중에 내가 몇 등 했냐. 그러니까 100명 참여한 것보다는 1000명 참여한 대회에서 상 받은 게 더 크고요. 또 은상보다는 금상 받은 게 더 크고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기당 1개 기재하는 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명 참여한 대회에서 뭐 은상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1000명짜리 대회에서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상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학교마다 대회 수를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수상 기록 자체를 좀 없앴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학종은 더 가다듬어서 발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 생활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전형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저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수능 정시가 되면 또 주구장창 문제 풀어주는 게 애들 돕는 길이 돼버리고. 근데 대학에서도요 이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수능 1점 높은 학생 뽑는다 해서 이게 좋은 인재 뽑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걸 이미 이제 경험적으로 데이터석에서 다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뭐 탑이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전 세계에서 서울대가 소위 말해 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수능 점수 높은 애들만 뽑아가지고는 대학 클래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뽑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등학교에다가도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능만 준비시켜가지고 학생들 보내지 마라. 그거 별로 애들한테 안 좋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게 학종을 늘려온 대학의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아니 뭐 지금 대학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저희 학교 쌤하고 뭐 이번에 대학 개편 때문에 뭐 설전을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특성화 담당인데 그분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뭐 진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 학종 두 가지를 못 믿겠대요. 첫 번째 뽑는 대학을 못 믿겠대. 두 번째 이 학생부로서는 교사를 우리가 너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종 어떻게 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등급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특목고부터 시작해갖고 일반고도 다 등급이 있다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이런 불신 이거 다 때려치우고 뭐 정시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할 수 있는 전 최상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솔깃하더라고. 아이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신뢰 지수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치러야 되는 일종의 정말 너무나 이렇게 희생이 큰 비용 지출이 있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좀 데이터적으로 보게 되면 학종이 늘어나면서요.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그 신입생 배출 고등학교 숫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종 시행 전에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한 800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학종이 시행되면서 1200개까지 늘었대요. 오호. 예,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쨌든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일지라도 어쨌든 서울대를 보내는 그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균형 선발 이런 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런 학종 일반에서도 어쨌든 그런 그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한양대라든가 뭐 고려대라든가 이런 데도 학종 시행 전보다는 그 신입생 배출 고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정시를 통해서 서울대에 몇 명을 보낼 수 있겠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난다고 그 애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불신 문제는 참 이거 뭐 저도 이제 교사니까 이건 참 말하기 어렵고 또 아유 이거 예. 그 지난번에 한창 그 이슈 됐을 때 학종 금수저 이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댓글들이. 댓글들이 대부분 뭐냐면 아까 그런 이유로 수능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는데 학종은 선생들이 공정하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다 이거야. 댓글들이. 저도 그 말 이거?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교사를 믿어달라 말해도 사실은 뭐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댓글 쓴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 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나름 다 이제 상처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내부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솔직히 그 학생부 기록한다고 했을 때 특정 뭐 누구한테 쟤는 내가 정말 쟤 정말 이쁜데 정말 잘 써줘야지 라고 해서 그런 게 별로 사실은 없잖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비리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수업하고 활동했던 거에 잘 따라왔던 학생들의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써주려고 노력하고 밤새 그거 사실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일부 이제 학교에서 좀 그렇게 학생들 그거 가지고 막 갑질하는 뭐 예를 들면 생기부가 써준다는 둥 안 써준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뭐 내신 뭐 조작했다는 뉴스 한번 터지고 그러면 1000명, 2000명, 3000명이 그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신뢰는 또 무너지는 거라서.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사회건 어느 집단이건 사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공무원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못 믿는데. 법원도 못 믿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못 믿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불복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고3 때 담임 잘 만나면 네네. 잘 써주고 담임 못 만나면 쪽박 찬다. 요런 게 있어 버리니까 수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은이 차라리 수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우리 교사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교사 간의 차이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숫자를 좀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요? 예, 제한을 둬가지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뻥튀기 줄이기 위해서 글자 수도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풀릴 만한 글자 수가 안 돼요. 예, 실제 학생들이 했던 것만 기록하더라도 그 부족한 글자 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들마다 더 많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교육과정 수업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좀 가야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걸 갖다가 중단해버리면 다시 또 이제 과거 10년, 20, 30년 전에 그런 시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이거 요 학종 이 얘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사실 그렇죠. 최근에 뭐 그 쌍둥이 내신 1등 쌍둥이가 그 문제 그다음에 오늘입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제자하고 성관계 하면서 뭐 성적 조작 얘기까지 교사가로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그렇죠. 반성해야 돼. 부끄럽습니다, 아. 사실. 그런 힘도 쪽팔려, 빠지고. 애가, 진짜. 예. 네. 자, 오늘 요 얘기하다 보면 밤샐 것 같고요. 네. 우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특별한 또 무슨 기자회견을 하나 한 것 같던데. 아, 예, 제가 김인식 선생님 옆에 계속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요즘. 왜 가방 못지야? 가방 못지는 아니고 가방 못지야? 휴직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지난주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따라갔는데 아, 기자회견까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 그 전날 막 밤샘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막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이콧하겠다 선언하셨고 했는데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문제 이 정책에 대해서 대입 공론화 같은 정책 숙력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보이콧하는지. 이거 뭐 왜 안 해? 아니, 뭐, 지난번처럼 그래도 참여해야지. 들어가서 또 박 터지게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낸데 해야지. 한번 해줘야지. 그것도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학생부 개선 정책 숙려자나 또 대입 공론화 이걸 깊이 이제 들어가서 좀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일단은 한 사안에 대해서 각기 상반된 의견을 가진 교육단체가 되건 학부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장하면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 약간 좀 중립적인 일반 시민들이 와서 판결을 내리는 구조예요. 네. 아. 예,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두 상반된 의견에 약간의 뭐 절충점 그 어디선가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근데 그 결론들이 두 번 다 뭐였냐면 어떤 당면한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어떤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방과 후도 그렇고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뭔가 결론이 뻔하고요. 특히 뭐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학교 안에 이 학교 폭력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학교장 종결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그 조치 9개 조치 중에 몇 개는 학생부에 기재할 거냐 말 거냐 딱 요 두 가지 가지고 논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온 결론이라고 해봐야 학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란 얘기죠. 영어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늘리나 마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렇죠. 수능 정시처럼 막 애매한 포지션에서 그냥 서로 싸움하다가 그냥 어중간한 선에서 딱 결론 내버리는. 그렇죠. 당연히 아마 분명히 결론이 이렇게 날 거예요. 영어 방과후 유치원에서도 해라. 왜냐하면 사교육 다 가지 않냐. 비싼 사교육.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교육 아니면 유치원에서 좀 값싼 방과후를 해줘야 그래도 격차가 덜 벌어질 거 아니냐 하면서 허용해라 결론 날 거예요. 대신에 과도하지 않게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동안 할 필요 없이 결론 났네.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네, 예언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교육부가 뭔가 그런 개혁 철학과 방향을 갖고 소신 있게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서 때로는 설득도 그렇죠.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설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설득하면서 밀고 나가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런 피곤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네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고. 자신이 없. 게다가 결정적으로 청와대 눈치 보는 거야. 청와대에서 그걸 밀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한번 해봐라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관료들도 안 움직이고 아무리 장관이 소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청와대의 어떤 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백날 공론화 해봐야 결론은 똑같다.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 괜히 못하겠으니까 그거 파기하는 명분만 만드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듣다 보니까 앞에 그 교육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청와대의 사회수석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수석으로 아니, 뭐, 예컨대 사회수석을 가지고. 사회수석으로 대변되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사회수도 교체와 함께 그 기조를 바꿔라. 이제 이거죠. 아이고, 이거 뭐, 시간이 너무 잘 가. 시간이 쑥쑥 가. 아니 뭐 정책 방송만 하면 시간이 뭐 그냥 너무 뭐 가, 너무 가. 너무 잘 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 학교에서 못 듣는 거야. 자, 오늘 긴급 편성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다음 정책 방송 때 뭐 다른 주제 할 거 없이 또 이어서 좀 더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할 정도로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긴급 편성은 이렇게 1, 2회로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예. 방학 쉬지도 않고 저희가 미리 땡겨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좀 했는데 조은쌤, 예,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 이 두 번 방송하면서 그 공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어떤 그 원전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공론화가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은 많은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이거를 공론화 붙였을 때 진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퇴행해서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공론화 과정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앞으로 이런 공론화 과정 말고 청와대가 강단 있는 자기의 공약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소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냥 공약을 이행하면 돼. 맞아요. 네, 우리 나쁜 쌤은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 좀 계신데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긴급 편성을 해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이거는 얘기하면 할수록 더 답답한 것 같아. 저는 이건 답이 딱 있다고 봅니다. 뭐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대입제도 개편 문제, 야, 뭐 수신이 뭐 학종이니 뭐 정신이 뭐 거기다가 뭐 절대니 상대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입제도를 모든 걸 다 엎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특성화고를 살려가지고 애들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만 되면 돼요. 우리가 독일도 가보고 덴마크도 가보고 우리 다 했잖아요. 그때 애들이 기술 교육을 받는 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왜? 걔들은 그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된다면 와, 대학 입시 이거 뭐 필요 있습니까 이거? 따라서 지역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직업교육 관련해갖고 방송 한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이상한 쌤, 좋은 쌤 말하는데 직업교육도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 돼 놓으니까 결국은 대입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애들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대학을 왜 가?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직업교육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정부가 진짜 이 정부가 진짜 나서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아이고 너무 흥분했네요. 그래요. 네, 이상한 쌤. 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느낀 바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단순한 수능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는 어른들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학종이 사실 학종은 선생님들도 힘들거든요. 그거 쓰느라고. 엄청 힘들지. 그쵸, 네, 힘들지. 안 써봤지. 장난 아니야 그거.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학종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즉 어른들이 고생해야 된다. 네. 그러면 애들은 편해진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 관련해서는 제가 영식쌤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그려진 그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있냐면 커다란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에 한 550명 우리 수기단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고 저 가운데 그 시저가 저기 윗대가리 시저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밑에서 우리 교육단체들이 막 피 흘리면서 검투사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좀 떠올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사실은 이 공론화라는 거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인데, 특히 이런 교육이라는 아젠다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 문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공론화 자체가. 다만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콜로세움 방식의 이런 공론화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진짜. 네, 제가 얼핏 알기로는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의 교육 그런 기조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약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기단이 고민을 하고, 네, 제가 지금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출처는 제가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백년지 대결하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숙려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민 단체들, 교육단체들 이제, 개싸움 붙여가지고 판결 내는 이런 방식의 공론화는 아니다. 적어도 김상곤 장관이 1년 전에 1년 유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수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한편에 좀 아쉬움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오히려 저희보다 우리 그 현장에서 검투사로서 개싸움 하셨던 우리 영식쌤. 네. 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도 작년 8월에 이제 이 대입 개편하는 발표를 이제 1년간 미루면서 그때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냐, 앞으로 미래를 그렇죠. 살아갈 애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걸 고민을 시작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않고 있다가 이제 국가교육회에 그걸 올해 4월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책임했고, 그러면서 이 파행적인 공론화까지 왔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년 후에 대학 신입생 정원이 한 48만 명이랍니다. 그때 그 졸업생이 43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만 명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학이 거의 한 20, 30개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막 이렇게 여론 막 이렇게 그 살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 어떤 교육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있는데 막 대학들은 막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교육이 미래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될 텐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에게 내걸었던 공약 그거 나름 괜찮았다. 그거 하셔도 된다. 그냥 하셔라. 하셔라. 그냥. 정교사 대표가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네. 네. 지금 공약대로만 타이밍 해라 놓치면- 좀. 네. 지금 타이밍 놓치면 진짜 5년 후 대통령 나와서 늦다, 이거 진짜. 제발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유, 참. 그렇네. 예. 오늘은 긴급 편성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과 또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학종을 중심으로 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 걱정됩니다. 사교육업자들과 강남의 소수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 땅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국민들 표에 벌벌벌벌 떠는 관료들과 정권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나라 교육이 퇴행하는 건 아닌지 저희 쌤은 걱정스럽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문재인 정권이 내건 우리 그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시하는 감시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많은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방송이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